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옹성을 쌓아 올렸죠. 오늘 저희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세 가지 자료, 즉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 CEO의 야심찬 전쟁 계획, 그리고 성벽 안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아멕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오와 대학교의 투자 분석 리포트인데 이건 말하자면 성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아멕스의 구조와 잠재적 균열 지점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죠. 두 번째는 3분기 어닝콜 녹취록입니다. 이건 성주인 CEO가 직접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연설문이고요. 마지막은 레딧의 아멕스 포럼인데 이건 성 안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 성벽 보수 공사가 좀 이상한데? 라며 나누는 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구성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성의 설계도부터 한번 펼쳐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는 그냥 비자, 마스터 아니면 아멕스 뭐 이 정도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아멕스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게 들려서요. 카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요, 일종의 결제 고속도로만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요? 네, 그냥 통행료를 받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자동차, 즉 카드는 현대캐피탈이나 신한카드 같은 은행이 만들고요. 그 차가 멈추는 주유소나 마트, 즉 가맹점은 또 다른 회사가 관리합니다. 모든 게 분리되어 있죠. 이걸 오픈 루프라고 합니다. 생산, 주유소 계약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해요. 카드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관리를 직접 통제하는 폐쇄형 네트워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이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 가맹점에서는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 그 모든 데이터를 아멕스가 독점한다는 뜻이니까요. 이 데이터가 바로 아멕스라는 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고객의 모든 소비 패턴을 속속들이 안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로 뭐라는 거죠? 설마 그 데이터로 고객에게 광고를 더 많이 보내는 게 전부인가요? 광고는 시작에 불과하죠. 진짜 힘은 가격 결정력에서 나옵니다. 아멕스는 가맹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은 한 번 오면 1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고객 10명보다 우리 고객 1명이 더 낫죠. 그러니 다른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더 내세요. 와... 이 보고서를 보면 아멕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카드론 같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바로 이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에서 나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만 전체 매출의 48%에 달해요. 와, 거의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경제가 조금 흔들려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소수의 부유한 고객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델이라면 예를 들어 팬데믹처럼 부유층이 주로 즐기는 명품 소비나 해외여행 시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비자처럼 모든 종류의 소비에 얇고 넓게 퍼져 있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트레이드 오프죠. 하지만 아멕스는 그 위험을 관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닝콜에서 CEO가 직접 경쟁사와 우리 고객의 신용도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고객이 돈을 떼막는 비율을 뜻하는 순상각률이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다른 카드사들이 연체율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죠. 1.9%요? 네, 아멕스의 고객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쓴 돈은 반드시 갚는다는 믿음이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CEO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침 두 번째 자료가 CEO의 연설문, 즉 어닝콜 녹취록인데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미래 전략은 뭔가요? 월스트리트를 향해 우리의 성은 이렇게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부분 말입니다. 어닝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CEO가 핀테크 경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대목입니다. 애플페이나 페이팔 같은 기업들은 결제를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보편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금융의 민주화를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멕스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진입장벽,
즉 비싼 연회비라는 마찰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금융의 대량 생산 시대에 오히려 수제 명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금융계의 에르메스 전략이네요. 누구나 가질 수 없게 만들어서 더 갖고 싶게 만든다. 정확합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배블론제라고 하죠.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는 사치품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CEO가 어닝콜에서 던진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리텐션, 즉 고객 유지를 위한 혜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네. 보통 고객을 붙잡기 위해 혜택을 늘리는데 줄이겠다니 이상하게 들리죠. 잠깐만요. 그건 우리 카드 쓸 거면 쓰고 말 거면 말아라는 배짱 아닌가요? 혜택 때문에 쓰는 고객들은 그냥 떠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설프게 혜택만 쫓는 고객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죠. 우리 카드가 주는 지위와 경험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핵심 고객에게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공식화한 겁니다. 와, CEO의 그런 과감한 전략이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침 세 번째 자료가 레딧 사용자들의 반응이죠.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개편 루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그런 선택과 집중 전략이 드러나나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레딧 유저가 아멕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가 순식간에 삭제된 내용인데요. 루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회비가 현재 $695에서 $895, 거의 $1,00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 헉, 둘째, 연 $200를 주던 파인 호텔 앤 리조트, FHR 크레딧이 $600로 3배나 오를 거라는 겁니다. 연회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지만 호텔 예약에 쓸 수 있는 돈을 80만 원 가까이 준다는 거요?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 $600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 $300, 하반기 $300로 쪼개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아,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죠. 1년에 최소 2번은 아멕스가 지정한 비싼 FHR 호텔을 이용하라는 압박입니다. 레딧에서 사용자들이 이건 혜택이 아니라 숙제다, 점점 복잡한 쿠폰북이 되어간다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네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군요. 심지어 FHR 호텔 자체가 워낙 비싸서 $300 크레딧을 써도 다른 예약 사이트보다 결국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1년에 여러 번 럭셔리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쓰기 어려운 혜택이네요. 바로 그게 아멕스의 전략입니다. 이 개편안은 사실상의 충성도 테스트인 셈이죠.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혜택을 기꺼이 공부해서 다 활용할 만큼 우리 브랜드의 열정적인 진짜 부자들만 남으라는 신호입니다. 캐주얼하게 플래티넘 카드를 쓰던 사람들은 비싼 연회비와 쓰기 어려운 혜택에 부담을 느껴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CEO가 어닝콜에서 말한 선택과 집중이 현실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들어볼수록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스스로 고객층을 줄여서라도 충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성벽을 높이 쌓는 전략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의 방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오와 대학 보고서에서도 이런 전략의 위험성을 지적했을 것 같은데요. 성을 특정 지형에만 너무 높이 쌓으면 지진에 취약해지는 것처럼요. 보고서가 지적한 지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보고서는 명확하게 세 가지 지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거시경제 둔화입니다. 아무리 아멕스 고객들이 부유하다고 해도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가 바로 경쟁 심화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죠? 바로 디스커버와 캐피털 원의 합병입니다. 그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아멕스에게 특별히 더 위협적인 거죠? 그냥 또 하나의 큰 카드사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멕스는 수익성 높은 폐쇄형 네트워크 모델을 가진 유일한 거대 기업이었거든요. 자기들만 쓰는 모델이었는데. 그렇죠. 마치 광활한 대륙을 혼자 다스리는 왕과 같았죠. 그런데 디스커버와 캐피털 원의 합병은 그 왕의 해안가에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똑같은 통치 방식을 쓰는 또 다른 왕이 상륙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아멕스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폐쇄형 네트워크를 놓고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와, 왕자의 게임이 시작되는 거군요.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마지막은 규제 압박과 사이버 보안 위협입니다. 특히 아멕스처럼 고객 데이터를 독점하는 구조는 항상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해커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고 지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오와 대학 보고서는 아멕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다고요. 성벽에 균열이 생길 수 있지만 충분히 보수하고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본 건가요? 네, 보고서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회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멕스가 성벽을 보수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최근 인수한 센터 아이디라는 B2B 비용관리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건 개인 고객을 넘어 기업 고객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신호죠. 아, 기업 시장으로? 네. 둘째는 스위스카드 지분을 100% 확보한 것입니다. 유럽 시장의 교도보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엄 개인 고객이라는 기존 영토를 지키면서 기업과 해외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려는 거죠. 모든 분석을 종합한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게 AXP 주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아멕스에 대해 매수, 바이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310달러에서 326달러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326달러요? 네, 보고서 작성 시점 주가 대비 약 29%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나 경기 침체 같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아멕스의 프리미엄 전략 강화와 신시장 개척이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거죠. 성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의 대중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 오히려 더 높은 장벽과 더 까다로운 규칙으로 무장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일단 그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낮은 연체율과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이라는 데이터가 그들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아멕스라는 화려한 성이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벌이는 이 거대한 도박, 즉 모두를 위한 금융이 아닌 소수만을 위한 금융이라는 전략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 전략이 미래에 가져올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균열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젊은 부자들, 즉 암호화폐나 스타트업으로 부를 이룬 새로운 세대는 과연 구시대의 지위의 상징에 지금의 기성세대만큼의 가치를 부여할까요? 어쩌면 아멕스는 가장 중요한 미래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